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진호라고 하고요. 화곡일동 무아타운의 총괄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저기 뒤에 조세영 통합위원장님 계시고 김정희님 인사. 네네, 김정. 네, 주요한 선생님. 네네. 네네. 그리고 정진 선생님 어디 지금 통화 중이시고, 사실 소수의 인력이 이 화곡일동 무아타운의 B 영역에서 봉사를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C 확장 영역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화곡일동 무아타운은 A, B, C 영역으로 이렇게 통합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업 영역을 확인을 해보면요, B 영역 같은 경우는 이쪽이 대림아파트이고, 이쪽 아래쪽이 복지아파트, 그리고 맨 위가 중앙시장이죠. 그리고 C 확장 영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교회가 있고요, 여기가 화곡일동 주민센터가 있고요. 상당히 넓은 영역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협력부동산을 찬누리 공인중개사로 섭외를 했고, 위치가 B1, 2, 3, 4, 5의 중간 정도라서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섭외를 했고요. 번지수로 본다면은 362번지, 366번지, 354번지, 그리고 C 확장 영역은 이 주민센터와 치유하는 교회, 이 사이 구간 요 영역이고요. 화곡일동 무아타운은 작년 1월 20일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1년이 지금 지난 시점인데, 선정이 됐으나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한 시점은 한 작년 5, 6월 정도부터 업무가 가능을 했고, 이제 이 화곡일동의 특성상 과거에 뉴타운 하던 시절에도 안 됐었고, 몇 차례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그 시도들이 있었는데 항상 이게 무산이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문점과 또 전쟁이나 고금리 이런 측면들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더욱이 또 이게 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진도가 약간 더딘 측면이 있는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되면 되는 거고, 지금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상황이 좋을 때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라면은 좋을 일이겠죠. 근데 좋을 때 시작하면 사이클이 안 좋을 때 입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놓여진 일을 이렇게 해내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중앙시장과 대림아파트 건너편 상권이 있어요. 이 중앙시장의 상권은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면서 이 중앙시장도 도로가 너무 좁고, 이쪽 같은 경우도 인도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도로에서 더 뒤로 건물을 지어서 인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좀 깔끔하게 B1, 2, 3, 4, 5로 계획을 구청에서 수립을 해달라고 지금 예비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조만간 30% 정도가 작성이 되면 구청에 이제 전달할 예정이에요. 요 관리계획 수립 단계인 거고, 그래서 원활하게 획지를 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예비동의서를 구청 공무원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작성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B1, 2, 3, 4, 5를 통합으로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면적은 약 8만 제곱미터가 넘어가고 한 1600명이 있는데, 짓는다라면 1000세대 조금 넘게는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세대 정도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제 그거를 볼 수 있고, 이제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은, 모아타운은 좀 큰 개념이에요. 총 10만 제곱미터의 영역으로 그 안에 2만 미만으로 여러 개 모아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은 나홀로로 지으면 돼요. 화곡동 분들이 원하는 거는 통으로 이렇게 한 단지로 좀 개발이 되는 걸 원하시고, 작게 하기보다는 1000세대 이상으로 한 브랜드로 통일해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좀 통일돼서 대단지로 1000세대 이상으로 들어와 주면 당연히 그 상품의 값어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게 주민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겠죠. 근데 이게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화곡동은 땅값이 굉장히 서울에서 저렴한 편인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마곡이랑 비교를 한다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인데요. 여기가 대림아파트고요. 저기가 까치 터널 쪽이고 이쪽 아래쪽이 이제 화곡일동 주민센터고요. 여기가 복지아파트, 이게 중앙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화곡일동의 모습이고 마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식물원이고 요거를 사람의 눈높이에서 본다면은 여기 이제 찬누리 부동산이거든요. 길이 이렇게 생겨 있죠. 우리가 사는 동네는 마곡 같은 경우는 여기 엠벨리 있고 이렇게 인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조그맣게 있네요. 3차로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든 아니면은 연세가 드신 노인의 입장이든 이런 어떤 여건에서 거주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여건에서 거주를 하는 게 당연히 안전하고 훨씬 더 살고 싶은 환경인 거거든요. 마곡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바로 휠체어가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상가들 중에서 2층, 3층에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마곡 같은 경우는 다 있거든요. 이게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동네 여건은 사실은 의료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B1, 2, 3, 4, 5가 이 도시공간 자체를 이게 마곡처럼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모아주택 그리고 두 번째 모아주택이 있으면 건축 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두 단위가 서로 협약을 맺고서 함께 철거하고 함께 아파트를 짓되 이 가운데 도로 부분은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고 지상 공간도 도로도 내고 인도도 만들고 자전거 도로도 넣어야 되고 동사무소도 넣어야 되고 또 주차 공간도 공영 주차장도 넣어야 되니까 입체 결정 같은 어떤 좀 어려운 개념들을 이용해서 대단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상품 가치는 높여서 경제적 이익을 좀 그나마 창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기반 시설을 확보해서 주거 환경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이제 모아타운인 거예요. 기존의 재개발이랑은 많이 다르고 좀 새롭고 그리고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공공성 차원에서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도 이용하지만 여기 아파트 소유주가 아닌 이웃들에게도 넓은 도시 공간, 트여있는 공간 그리고 보행 여건 자체를 좀 개선하고 화곡동이라는 동네 자체를 좀 마곡처럼 좀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아타운의 최대 장점은 속도예요. 주민 동의율만 80%로 달성이 되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이고, 근데 이제 80%라는 수치가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게 결국 주민들한테 맡겨진 이제 일인 거고요. 절차를 보시면 우리가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합이 설립이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심의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심의를 묶어가지고 진행하고 바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80%가 만약에 올해 안으로 된다라고 하면 27, 8년에도 입주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되는데 결국 시간의 소모는 이 80%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소모가 된다. 이것만 되면 그 이후는 굉장히 빠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그 이후에 매매를 해도 아파트가 나오느냐,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1월 3일 날 주택 정책이 또 변동이 됐죠.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이제 구들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돼가지고요. 조합 설립 이후에도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매나 증여가 다 가능하다. 그러면 조합이 80%를 조합 설립을 하는 게 지금 제일 관건이잖아요. 이거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도 입주는 굉장히 빠를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합 설립이 됐다라고 하면 그 조합이 설립이 된 모아타운 그 해당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도 입주권이 나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좀 꽤 많아요.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상가들이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 빌라의 저층부나 혹은 고층부에 그게 근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원칙적으로 근생은 근생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근린생활시설의 평가 금액이 아파트의 최소평형 작은 게 있는데 뭐 그게 뭐 4억 얼마였다. 근데 이 근생이 4억 얼마보다 비싼 거다. 그럼 아파트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금액보다 낮다. 그러면 요거는 근린생활시설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상가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 근린생활시설에 소유주가 사업자를 내고서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의 순번이 좀 올라가기는 해요. 실거주 의무가 없는 사업이에요. 많은 규제들을 다 풀어줬다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기지역이 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실거주 의무가 있었던 사업들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은 원래부터 실거주 의무가 없는 사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몇 층까지 올라가느냐가 이제 또 가장 궁금한 점인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가, 층이 높다고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개선이 되기는 해요. 키가 크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죠, 보통은. 근데 꼭 키가 크다고 체중이 많이 나가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용적률과 높이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높이가 높으면 용적률이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높이가 높다고 용적률이 높냐? 꼭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이게 높이가 낮아도 용적률이 300%를 다 맞춰서 설계가 가능해요. 대신에 옆으로 조금 뚱뚱한 건물이 되는 거죠. 옆으로 뚱뚱한 건물과 길쭉하고 날씬한 건물이 용적률이 300%로 동일하다면 그 해당 사업의 사업성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날씬하고 높은 건물이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조금 더 비싸게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해볼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집의 개수는 동일하다. 일단 높이와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높이는 저희가 항공고도 제한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한 10층에서 15층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모아타운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화곡동이 김포공항에 가까워서 항공 고도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다른 모아타운 같은 경우 강서구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땅에 따라서는 25층도 가고 35층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도 제한 때문에 10에서 15층인 거고요. 대신에 이제 24년에서 한 27년 정도에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이슈가 지금 아이카오와 국토부와 이렇게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곽이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일부 완화가 되는 지역들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화곡 일동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활주로 끝에서 3km에서 4km 중간 정도로 들어오는 영역인데 일부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 그래서 높이가 조금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용적률을 더 빼서 설계를 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키가 커지면 용적률이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10에서 15층으로도 용적률 300% 설계가 불가능하냐? 가능해요. 웬만하면 설계를. 대신에 좀 키가 작고 뚱뚱한, 마곡에 가면 보통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그런 형태로 지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화곡 일동은 조금 완화가 될 것 같다 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 고도 제한은 2024년에서 7년 정도의 이슈가 있을 텐데 요거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시공사가 어디로 들어오는, 시공사의 선정 단계는 법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에요. 그래서 저희가 80%로 조합을 설립을 한 직후에 뭐 바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시간 끌다가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선택인 건데, 조합 설립 이후에 들어오는 거고, 비영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를 동시에 입찰 공고를 올린다라면 1군 브랜드가 무조건 들어옵니다. 어떤 시공사가 들어올지는 그때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동에서는 아까 설명을 초반에 드렸듯이 원활한 이 관리 계획,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30%를 전달을 해야죠. 그리고 그러면 상가 소유주들이 손해냐? 상가 소유주들이 받을 수 있는 아파트 혹은 상가의 개수가 총 3개까지 나오거든요.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2개만 나와요. 근데 모아는 3개까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를 얼추 그냥 뭐 8억이라고 쳐볼게요. 8억짜리 분양 받으면 당연히 10억 이상으로 시세가 나가겠죠. 근데 이게 3개면 38에 24, 24억 정도 뭐 이상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재개발은 2개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상가 소유주들이
3개까지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요. 고민해서 이거 고르는 게 고민이지 돈이 되는 거는 3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는 가격이 싸잖아요. 그거를 해서 입주 시에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겠죠. 근데 그게 2개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3개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익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익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세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시 확장 같은 경우는 원래 1월 20일에 선정이 되었던 곳은 아닌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 30% 동의, 그 다음에 67% 동의면 바로 그냥 확장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또 안내를 드리고, 30%가 나오면 함께 이제 구청에 그 문서를 전달하고 원활한 관리계획의 수립을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내용은 모아하곡닷컴에서 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모아주택이 인터넷에 공시가 된 이유가 1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로도 6층짜리 빌라들을 헐고 계속 짓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짓고 있고, 이것들을 헐고 지금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죠? 이미 그 권리산정일이 작년 1월 20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축 소유주들은 대부분 좀 젊은 소유주분들이 많으시고 이미 동의서를 많이 내세요. 오래된 빌라 사시는 분들이 노후불량 건축물 벽돌집 3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동의서를 잘 안 내고 계세요. 이건 소유주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동의를 하면 되는 건데, 동의율이 신축 빌라가 현실적으로 훨씬 높다. 높은 이유가 있어요? 젊기 때문이에요. 투자. 네. 투자 목적이시거나 혹은 연령대가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20대, 30대, 40대 분들은 계산해보면 당연히 아파트 짓는 게 이익이고 조합 설립 이후에 팔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통해서 빨리빨리 써주시는 거죠. 총 이동 지금 현황 있잖아요. 아, 네네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아, 네네. 등촌 이동에서 이 모아타운 영역이 한 10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어요. 거기는 2개로. 거기 이제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화곡동 분들이랑 조세호 위원장님이랑도 이제 한 1년 정도 알게 된 거예요.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연합을 만들었어요. 강서구 재개발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대표분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싸매고 연합을 만들어 보자. 이게 잘 되면 그럴 일도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품앗이 같은 건 거죠. 등촌 이동은 한 75% 동의가 이미 받아져 있어요. 그리고 PM 계약도 이제 곧 계약서를 쓰게 돼요. 주민들이 투표로 뽑았고 계약이 되고 진행이 되면 올해 안으로 조합 설립이 우수수수 총 6개인데요. 이제 그거를 다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화곡 일동 분들이랑 등촌 이동 분들이 좀 달라요. 거주 인구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등촌 이동은 좀 거주 비율이 높으세요. 그 화곡 일동은 그 임차인 분들 사시는 경우가 꽤 있으시고, 무산된 적이 있어서 그래요. 네, 과거에 또 그런 적도 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르고, 그래서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 했는데 그래도 어떤 것들은 화곡 일동에 똑같이 적용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하죠. 왜냐면 여기는 다르니까. 땅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좀 그렇게 이제 유연하게 좀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지금 수고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가가보고 방문하면서 동의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는 왜 안 해주는 겁니까? 딱 2가지 이유인 거예요. 이게 되겠어? 첫 번째, 이거 분담금 비싸가지고 내가 할 수 없겠다. 그 2가지 이유인 거예요. 얼마나 말씀하세요? 분담금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요새 시공비가 아주 올라갔는데 34평짜리를 뭐 한 조합원 분양 가격을 한 8억 5천을 보고 25평을 한 6억 초반, 6억 정도로 본다라면은 본인 집의 가격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케이, 그럼 본인 집 가격 아세요? 그러면은 열의 9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파트 6억짜리 받으면 염창동 2편안이 25평형이 12억의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떨어지기 직전에. 지금은 거래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새 아파트가 6억이 벌리게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입주하실 때 전세를 일단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세금으로 좀 밖에서 좀 전세를 사신다든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언제까지 해제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당연히 1주택 소유주겠죠. 집이 여러 채 있으면서 돈 없던 소리 하시는 건 좀 모순적인 거고, 그러면 전세를 일단 내놓고 살다가 2년 정도가 보유기간이 채워지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아볼 수 있잖아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인터넷에 공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노인들 사실 말씀하시는 분은 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하시지만은 보통 사람들 그 모르는 얘기들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면 80% 동의를 받다가 지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럼 같이 봉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같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 뒤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막상 진짜 다 지어놓고 나면 제가 봐도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되게 피부로 와닿는 그게 굉장히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촌 1구역 재건축이 30년 지났는데 지금 철거가 싹 됐거든요. 강서도서관 뒤편. 거기가 힐스테이트가 이제 한 500세대 정도로 들어오는데 일단 철거만 쫙 돼도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구청 뒤에 지금 신혼희망타운 어울림이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기도 이제 마감재 붙고 하면 또 느낌이 다르고 공영주차장이나 동사무소도 막 되게 크게 들어가잖아요. 화곡육동 동사무소가 좁아가지고 민원 이제 거기는 크게 넓게 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펜스 다 이제 뜯고 딱 나오면 느낌이 완전 다를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너무 외딴 섬이라서 외로울 수는 있는데 외롭기에는 굉장히 커요. 사람 수가 많아서 1600명이 넘으니까 그렇게 외로울 것도 아니고 근데 막상 해놓으면 이제 이 위쪽, 옆쪽, 아래쪽 이쪽 동쪽, 중앙하이츠 쪽 이런 데들도 개발 압박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 옆에도 뭐가 돼야 돼요. 진도가.